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여자입니다. 이 나이 되어서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나 봐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가 둘입니다.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유치원생이지요. 어찌나 활발하고 귀여운지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속이 따뜻해지는 듯해요. 하지만 제 아들을 보면 속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기 위해 이 글을 적는 이유도 아들놈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아들 부부 때문이죠. 저는 18살에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변변찮은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돈을 벌러 사회에 뛰어들어야 했던 우리는 비슷한 또래라는 공통점으로 친해졌어요. 그는 저보다 1살 오빠였고 중학생 때부터 공장을 다녔다고 했어요. 부모는 없다고 했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빵 조각을 먹기 싫어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형편이 좋지 못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 제가 아주 있는 집 아가씨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가까워졌고 그가 21살, 제가 2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천으로 올라와 쌀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언젠가 쌀가게를 열고 싶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유일한 쌀가게여서 그랬는지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저와 남편은 매일 바쁘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자 일하기가 버거워졌죠. 결국 저는 겨우 얻어놓은 단칸박집에 홀로 있게 되었고 남편 혼자서 쌀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은 녹초가 되어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곤 했어요. 그런 저에게 고맙다며 다시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의 모습에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힘들고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난 우리 아들은 복덩이였는지 쌀가게가 아주 잘 되어 남편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남편이 일을 아주 잘해준다며 두둑하게 올려주었죠. 이렇게 일 잘하고 싹싹한 젊은이 흔치 않은데 아주 좋은 남편을 뒀네. 듬직하고 튼튼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주인 아저씨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 같은 남자는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더 쌀가게에서 일하다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즈음 가게 주인은 저와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항상 장난이 가득하던 주인 아저씨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였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저와 남편은 긴장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아저씨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보니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난 아내도 죽고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 내 곁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며 가족이나 다름없어진 자네들한테 이 쌀가게를 주고 싶어.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 잘 살 테니 이 가게를 맡아서 잘 꾸려나가 주게나. 라고 했죠. 저와 남편은 오열을 하며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일, 슬픈 일 많을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부탁해. 얼마 후 주인 아저씨는 정말 가게를 우리에게 넘기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지와 다름없던 아저씨에게서 물려받은 쌀가게를 어떻게든 잘 이끌어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고아였던 남편에게 처음으로 부모 같은 존재에 대해 알게 해주었던 그분의 죽음은 남편을 절망케 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가게를 꾸려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서요.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쌀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항상 북적였고
남편은 자전거로 배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돈이 어느 정도 쌓여 당시 신축 빌라를 사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죠. 저와 남편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대로만 갔기를 바랬습니다. 분에 넘치는 부와 행복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지만 안정적인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사고라 하지요. 남편은 자전거로 쌀 배달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아들과 저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장례 전에도 장례식 후에도 저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짓뭉개져 버린 마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갔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아들만큼은 저처럼 살게 할 수 없었어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기에는 아들은 너무나 어렸으니까요. 저는 안 가겠다고 울부짖는 아들을 억지로 떠밀어 서울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쌀가게를 처분했습니다. 남편과 주인 아저씨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학창시절 노력해 겨우 얻은 배움의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니까요. 큰돈을 한 번에 마련할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익혀온 덕분인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반찬 가게를 많이 찾아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에 다니던 아들은 지인을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벌써 그 여자와 3년째 연애 중이라고 했죠. 벌써 그렇게 사귀고 있었구나. 오래 만났네. 제 말에 아들은 확실한 관계가 되면 말하고 싶었어.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준 여자는 씩씩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어요. 저는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되었어요. 아들이 신혼집을 구해가야 할 텐데. 저도 아들도 그럴 돈은 없었거든요. 그런 제 고민을 알았는지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신혼집은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려고. 작은 월세방이긴 한데 둘이 살긴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 후 월세방에서 지내다 며느리가 임신하자 전셋집을 구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전세금은 제가 대주었어요. 집은 사주지 못해도 전세금은 대주고 싶었어요. 엄마로서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첫째 손주가 초등학생, 둘째가 유치원생이 되었어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늘어나자 며느리도 일을 하기 위해 뛰어들었어요. 저는 반찬 가게를 접고 손주들을 대신 봐주게 되었죠. 집안일도 대신 해주고요. 이에 대한 별다른 용돈은 받고 있지 않지만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허덕여 하고 있는 아들 부부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은 회사 월급으로는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굶어 죽겠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했죠. 그리고 편의점을 차릴 거라고 무작정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결정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준비가 된 상황도 아니었고 그저 결심 하나로 회사를 그만둬버렸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니? 그래도 좀 더 고민해보지 그랬어. 제 말에 아들은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이대로 가면 다 굶어 죽는다니까. 우리 애들도 입에 풀칠도 못하게 생겼는데 별다른 방법 있으면 엄마가 얘기해봐.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길래 그래? 어? 계속되는 경제적인 압박감에 아들은 많이 신경질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의견을 수긍하고 따르기로 했어요. 그 옛날 남편과 샀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아
아들을 위해 최대한 많이 보태주었어요. 그럼에도 아들은 돈이 부족했는지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서도 돈을 빌려왔습니다. 여기저기 굽신거리며 돈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어요. 제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엄마였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들이 이전에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갚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빌딩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해 난 12시에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죠. 많이 고됐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지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매일 온몸이 쑤시고 지끈거리고 어지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가장이 된 제 아들일 테지요. 저는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 종일 편의점에 매달려 장사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좀 되는 듯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기대에 부풀었죠.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바로 다음 달부터는 거의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장사에 목을 매는데도 좀처럼 잘 되지 않자 둘은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둘 다 지친 걸 테지요. 여기저기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도 벅차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둘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그럼에도 둘은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다 저는 친구들과의 개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났어야 했던 친구들이었지만 요새 제가 일과 손주 보는 것에 바빴던 탓에 저만 반년 정도 참석을 못했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본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걱정해 주었어요. 너 안색이 왜 이러니? 낯빛도 어둡고 칙칙하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머 얘 좀 봐. 기침까지 하네. 너 진짜 어디 아픈 것 같아. 병원 좀 가봐. 친구들의 걱정 어린 마음에 저는 요새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이 나이에 무슨 일이야? 뭐? 빌딩 청소? 그렇게 고된걸? 아유, 아들이 생활비는 안 주니? 우리 아들 장사하느라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생활비야. 나도 내가 벌 수 있으니까 괜찮아. 뭐하러 아들 부부한테 손을 빌려. 자식도 있는데 쥐들도 살아야지. 오래 만난 친구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만큼 제 몰골이 심했나 싶어 친구들의 말대로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검사가 진행됐고 며칠 후 진단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찾았어요. 그러자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과 며느리가 왔고 의사에게 갔어요. 저는 밖에 앉아 있었고요. 대체 어떻길래 보호자까지 데리고 오라는지, 대체 어떻길래 당사자인 나는 여기 두는지, 불안감과 궁금증이 얽히고 설켜 두통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문 너머 들리는 고함으로 제 처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치료야? 돈이 얼마나 깨지겠어. 며느리의 외침에 아들은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인간이야? 우리 엄마 폐암이라는데 그럼 치료해야지. 어떻게 죽게 가만히 냅둬? 당신이 인간이면 어떻게 그래? 난 당신 엄마나 당신은 하나도 안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데 쓸데없이 돈 쓰게 생겼잖아. 저 둘의 말에 저는 폐암 말기라는 것,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 옛적 아버지가 폐암이라는 말을 듣고도 일이 바빠 친정 한 번 못 가본 것이 떠올랐어요. 당시 쌀가게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의 벌을 지금 받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운명이고 벌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잠시 후 아들 내외가 제게 다가왔고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항암 치료 하실 거냐고 물었죠.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살아야 할 건 얘네들이지. 저는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싫다. 치료는 무슨 치료. 됐어. 그냥 약만 먹으면 돼. 그만 가자. 제 말에 아들이 오열을 하며 설득했어요. 엄마 제발 입원하자. 일단 치료 좀 받아보자 제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며느리는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대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매일같이 문병을 왔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싸웠지요. 다투는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복도에서 싸우면 병실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가게를 신경 쓰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걸로 그 둘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진 듯 했죠. 얼마 후부터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왔어요. 며느리는 제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가게 신경도 못 쓰고 애기들도 힘들어한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그 이상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내린 판단이었겠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계속 싸웠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고요. 그리고 아들도 제게 와서 화를 냈어요. 엄마는 무슨 보험 하나 없어? 암보험도 없고 사망보험도 없고 여태 뭐하고 산 거야 대체? 저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 부부는 제가 그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제약 보험도 전부 해약한 것을 그새 잊어버리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저 혼자서 아들을 어렵게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 나이 먹어가면서 빌딩 청소해가며 손주들까지 봐주었는데 이렇게 한평생을 헌신해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는 제 탓을 하다니요. 이제는 민폐가 되고만 엄마라니. 사는 것이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지요. 그 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빨리 뒤져버려라 하는 며느리의 눈초리도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아들은 절 요양병원에 보낸 것이 영 미안한지 이제 면회도 자주 오지 않게 되었고요. 이해합니다. 민폐일 뿐인 엄마를 보고 싶지 않겠죠. 곧 죽어 사라질 사람 눈에 많이 담았다가 나중에 뒤숭숭해지기 싫을 겁니다. 제 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게 묻더라고요. 너 왜 항암 치료 안 한다고 버티는 거야? 치료 받아야지.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지.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이대로 가지 말라고. 적어도 살려고 발버둥이라도 치라고요.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 마냥 이대로 시간 보내는 거 절대 못 보겠다면서요. 됐어. 아들이랑 며느리 힘들게만 하고 내가 악착같이 버텨봐야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더라. 빨리 가기나 해야지. 제 말에 친구들은 두꺼운 봉투를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우리가 여태 모아둔 갯돈이야. 이거 치료비로 써. 우린 너 이렇게 못 보내. 친구들의 말에 저는 오열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내 편은 있구나 싶었지요. 친구들은 그 돈을 계좌로 다시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봉투인 채로 가지고 있으면 아들 부부가 가지고 갈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제 계좌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이미 가망이 없었기에 치료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돈은 제 장례식에 쓰고 남은 돈은 다시 친구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이미 그땐 제가 세상에 없을 테지만요. 그대로 저는 잠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는 말소리가 들렸죠. 엉망이야.
어쩔 수 없잖아. 싸우는 소리인 듯 했어요. 아들 부부였습니다. 어쩌면 좋아. 어머님 안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지. 사망보험금도 없지.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시간만 허비하는 거라니까. 지금 가게도 애들도 엉망인데 어떡하려고. 아씨, 그럼 뭐 어쩌라고. 엄마가 이렇게 안 죽을지 누가 알았어? 의사놈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처럼 말하더니 2달이 지났는데도 살아계시잖아. 참, 우리 엄마도 질기다 질겨. 어차피 사망보험금도 안 나오는 거면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건데 내 말이 그 말이라고. 보살펴줘봤자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우리가 개고생을 하느냐고. 알았어. 일단 조금만 더 버텨보자. 죽을 날 머지 않았다잖아. 그 대화를 듣고 졸리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숨이 막히고 폐가 꽉 조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내 아들마저 제가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니요.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이렇게 어미를 한순간에 버려버리다니. 저는 그 둘의 진심을 알자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이 찢어져라 오열하자 놀란 아들 부부는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내가 너네 위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나가. 다 필요 없어. 곧 죽을 애미가 더 빨리 죽었으면 한다니. 꼴 보기도 싫다 이것들아. 내가 살아있는 몇 달이 그렇게 아깝더냐? 그래, 그렇게 원하면 당장 죽어줄게. 저는 팔에 꽂혀있던 여러 바늘들을 뽑아버리고 창가로가 뛰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받은 갯돈이 있다고 말했어요. 니들이 그렇게 돈 아까워서 쩔쩔매고 그러지 않아도 돼. 친구들이 갯돈을 줬거든? 그걸로 내 장례나 치러라. 친구들한테 나머지 금액은 다 돌려주고.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잠깐만. 그러지 마. 일단 진정하고 내려와. 얘기로 하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일단 내려오셔요.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방금까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던 그 둘의 돌변한 태도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자식이 어미를 버렸다 주었다 하는지. 가증스러운 그 둘에게 저는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 둘은 그렇게 돌아갔고 이것이 불과 2주 전의 일입니다. 저는 지금 폐암 사기로 진행된 상태예요. 여기저기 전이가 되어 손쓰기 어렵다고 했지요. 통증이 심해 하루하루 지옥 같습니다. 아마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요양병원에 있겠죠? 그나마 친구들이 가끔씩 들러주고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주 좋은 친구들을 두었구나. 인생 헛산 것은 아니구나 싶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간호사를 통해 매일같이 편지를 전하고 있어요.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고 어머니의 은혜와 헌신을 깨닫지 못한 아둔한 불효자식이라고요. 계속되는 편지에 저는 바보 같게도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는 해요. 돈을 위해 어미를 버렸던 못난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고 계속 떠오르고 그립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제 고민이에요. 죽기 전 마지막 고민이겠죠. 아들을 용서하고 더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봐야 할까요? 아들에게 큰 마음의 짐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기 전에 용서를 빌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들도 그 나날의 저처럼 살아보겠다고, 굶어 죽지 않고 이 세상 견뎌보겠다고, 가족들 살리겠다고 아등바등 사는 거겠지요? 아니면 그런 불효자식이 어찌 되건 인과응보, 그리고 아버지의 폐암 소식에도 친정에 한번 찾아가지 못한 저라는 불효자식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죽을 때가 되면 생각도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더 복잡하고 더 심란해지기만 하네요. 곧 죽어야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한다고.
미련 없이 다 잊고 떠나야지 하면서도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며칠째 밤을 지새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죽을 때가 되니 지나온 삶을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그날의 저는 어리석었고 어렸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기 힘들겠지요. 다들 갑작스레 떠나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채 가버리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초연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워 미쳐버리기도 하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인생을 참 어리석게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